속으로. 어제 공화당이 마련한 새 예산안이 하원에서 찬성 174표, 반대 235표로 부결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부채 한도 폐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지만 공화당에서조차 반발표가 나오면서 연방정부가 내일부터 업무정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연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외교 정책을 설명했지만 북한군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쟁연구소는 본토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몰아내는데 용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끄러워하는 푸틴이 북한군의 전공을 가로채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봉환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연방정부 임시예산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연방정부 임시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공화당이 마련한 이 새 예산안이 연방의회 하원에서 부결됐죠. 그렇습니다. 부채 한도 폐지가 꼭 포함되어야 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요구를 반영해서 공화당이 마련한 수정안인데 그럼에도 부결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해당 예산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을 했는데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안에서마저 반란표가 나오면서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오늘 밤 자정 이후에 내일부터 일시적으로 업무정지 셧다운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주도로 하원에 상정됐던 새로운 예산안이 찬성 174, 반대 235표 큰 차이로 부결이 됐는데 원래 하원은 전체 430명 가운데 공화당이 219명입니다. 민주당보다 많았는데 어제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 가운데 38명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지면서 대호해서 이탈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화당이 새로 제시한 수정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3개월 시한으로 임시예산을 편성하는데 2년 동안의 부채 한도를 폐지하고요. 네. 1,000억 달러 규모의 재난지원 예산을 더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농민 지원이 포함된 새로운 예산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산안에는 의원들의 세비, 급여를 인상하는 문구를 제외시켜서 한국 국회와는 이 점에서 아주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공화당이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했던 것은 기존의 여야 합의안에 민주당 퍼주기가 포함됐다면서 트럼프 당선자가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임시예산안 처리와 관계가 없는 부채 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셧다운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임시예산 처리 때 부채 한도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을 부렸는데요. 트럼프는 부채 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 역시 빚 규모 제한을 없애고 싶어 하지 않냐, 그들이 없애고 싶어 한다면 차라리 내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의 합의 파기를 비난하면서 부채 한도 협상이 임시예산안에 포함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지속해왔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극단주의자들이 여러분들의 소셜 시큐리티 노령연금을 낮추기 위해서 부채 한도를 높이기 원한다면서 이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내에서 지금 합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반발표가 나오는 것 같은데 부결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부채 제한을 강력히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자기 당 수뇌부 지시에 반발을 하면서 법안을 좌초시킨 것입니다. 특히 재정적자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공화당 안의 강경파들이 빚을 무제한으로 늘리자는 지도부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셈인데요. 텍사스주 출신인 칩 로이 하원 의원은 정부 지출을 삭감하지 않은 채 부채 한도를 높이거나 부채를 늘리는 이런 조치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트럼프 당선자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밝힌 내용이 있습니까? 공화당 안에 있는 회방꾼들이 모두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계속해서 반대할 경우에는 다음 선거 그리고 당내 요직 경선에서 낙선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위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앞서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 대해서도 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하원 의장직에서 쫓겨나게 하겠다 이런 언급까지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켄터키주 출신인 공화당의 랜드폴 상원 의원이 의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도 하원 의장으로 취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들었는데요. 트럼프 당선자의 새로운 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다음 하원 의장으로 뽑자 이렇게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방의회가 오늘 밤 12시 자정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연방정부는 부분적으로 중지가 됩니다. 필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연방 공무원은 자동적으로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트럼프 첫 번째 취임 당시였던 2018년 그리고 2019년까지 발생했던 5주일 동안의 셧다운의 경우에는 그 당시 미국 경제에 30억 달러의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미국 경제가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렇습니다. 소비 외에도 고용시장 여전히 뜨거운 분위기인데 앞으로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는 느려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방 상무부 보고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3.1%로 집계가 됐는데 이는 한 달 전에 발표된 수정치 2.8%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숫자고 다우존스가 집계했던 전문가 전망 2.9%보다도 높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성장률이 2분기 3%에 이어서 두 분기 연속으로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속보치, 수정치, 확정치 세 차례에 걸쳐서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보강해서 발표가 되는데 상무부가 3분기 성장률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 개인 소비 그리고 수출이 더 늘어나는 것이 주요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임금 증가세가 둔화되고 가계 저축 고가를 이유로 개인 소비가 하반기 이후에는 둔화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꺾이지 않았고 수출도 역시 3분기에 9.6%나 늘어났습니다. 고용시장 역시 견조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노동부가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으로 전주보다 2만여 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3만 건보다도 적었습니다. 네, 호황이네요. 네, 수치로 보면은 그래서 새해에 2025년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대신에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인상설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2분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관세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면은 연준에서 7월 달쯤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본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제학자의 추정에 따르면 내년도에 금리 인하 대신 오히려 인상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예상도 나왔는데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전망에 달러화가 최근 강세를 보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 중앙은행들이 자기네 나라 통화 가치를 방어하는 데 지금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원화 역시 지금 현재까지 달러당 1,450원대를 넘어서면서 원화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다음은 러시아 전쟁 짚어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네요. 싱크탱크 전쟁연구소가 보고서를 올렸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어제 연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무려 4시간 30분간에 걸쳐서 전쟁 상황 그리고 러시아의 최근 경제, 외교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막상 북한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군대가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쿠르스크 전황과 관련해서도 북한군 대신 태평양 함대 155 해병여단 병사들의 메시지가 담긴 깃발을 공개했는데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서방 진영에서는 북한 군대가 지금 최전선 총알바지로 소모되고 있으며 물자 부족을 겪고 있는 징후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북한 병사들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 전사자 사망한 병사들의 얼굴을 불로 태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푸틴이 이런 의도적인 외면을 고려하면은 더 많은 숫자의 북한군이 쿠르스크를 넘어서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까지 전투에 참여하고 있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푸틴이 북한군과 관련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몰아내는데 북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 군대의 전공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군사 블로그에 따르면 최근에 해병여단하고 북한군 병력이 나란히 쿠르스크 주의 플레호보 지역을 탈환을 했습니다. 북한 군대가 러시아 군대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점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해병여단 측 일부가 이를 러시아 자신들의 공로라고 가로채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군대의 전투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결정이 참전 증거를 지우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북한 군대의 지원 범위까지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의미 없는 전쟁에서 무슨 명분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사살 장면이라 주장하고 있는 영상을 또다시 공개했죠. 거의 매일같이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R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페이스북 계정에 북한군을 격퇴하는 모습의 2분 45초 비디오를 게시했습니다. 영상을 보노라면 눈이 쌓인 전선에서 나무의 사이에 숨어있는 북한군 병사들이 드론 공격에 처참하게 쓰러지는 장면이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데요. 공중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 북한군 병사가 있던 자리에 섬광이 일고 이 병사가 옆으로 나뒹굴면서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고 또 몇몇 병사는 일렬로 눈밭을 걸어가던 중에 뒤쪽에서 폭발과 함께 포연이 일어나는 장면도 잡혔습니다. 다리를 더듬는 부상당한 병사의 모습이 또 2명의 다른 병사와 눈가에 앉아 있으면서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 포탄이 떨어져서 달아나던 병사들이 사망하고 눈밭에 나뒹구는 그런 끔찍한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기관총을 북한군 눈밭을 향해서 뿜는 장면도 나오고 야간에 이루어진 공격에서는 화염에 쌓여 있으면서 북한군을 향한 공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화면 옆에 인공 깃발까지 게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북한군의 피해 실태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정확한 숫자는 잡히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우리 특수작전군이 북한이 쿠르스크 주에서 전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최소한 드론을 통해서 북한군 12명 이상을 사살하고 20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최전선에 북한군이 배치됐기 때문에 전투가 격화될수록 북한군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낯선 전장 환경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생소한 무기에 적응하지 못한 채 북한군이 지금 총알바지로 소모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정원에서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주장해도 현재 북한군 전사자가 최소 100명이 넘고 부상자도 1000명 이상으로 파악된다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는 한국말로 써있는 한글 전단을 북한군 측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도자는 당신의 죽음을 원한다.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전단에서 오늘 항복해서 남조선에서 내일을 맞이해라. 이렇게 항복을 요구하는 전단을 집중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 이슈투데이는 문선영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네, 정말 지난 1년이 다사다난한 연예기도 그랬고요. 네네. 네, 참 하나하나 짚어보겠는데 사실 좀 안타까웠던 것은 한국 연예인 고 이선균 배우의 자살이었다. 네, 그런데 일명 유튜브 언론들의 마녀 사냥에 대한 경종이 울리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이성균 씨가 12월 27일 작년에 사실 이제 자살을 하시게 됐고요. 네. 그리고 고인이 되셨고 그런데 이제 그 폭풍이 우리 1월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큰 논란이 됐었죠. 특히나 이제 죽음으로 몰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사실 어떤 범죄 사실이라든지 마약 투여 사건이라든지에 대한 내용들이 밝혀졌다기보다는 본인의 사생활이 그렇게 다 까발려지게 맞아요. 되고 네. 가족들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 사실 어린 자녀들도 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온 국민이 놀랄 만큼의 많은 보도들이 사실 유튜브에서 쏟아졌죠. 나왔었죠.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이미 입증하기도 전에 너무나 사실화돼가지고 나왔던 거고 이제 정작 마약과는 네. 검사에서 한 번도 그게 양성으로 나온 적이 없단 맞습니다. 말입니다. 네. 그래서 무죄로 판결이 될 수 있는 과정에서도 이제 맞아요. 본인 어떤 수치심이라든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어떤 우리나라에서 연예인이라는 위치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에 대해서 어떤 스탠다드한 그런 도덕적인 어떤 모럴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지지 못했을
봤을 때 엄청난 실망감을 넘어서서 비난 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특히나 이제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이 이런 뉴스들을 재생산해내고 계속 사실 돈벌이 장사를 한 거죠. 네. 이런 연예인들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 이제 그 구독자들이 보통 이제 들어가는 구독자들이 이제 돈을 후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은 결국에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검찰의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은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과연 또 이런 정말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불리우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참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이번이었었죠.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보통 황색 언론 그리고 삼류 찌라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와 정말 그거는 삼류를 넘어서서 사류가 아닌가. 네. 좀 그런 그 규제 방침들이 좀 마련돼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이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영화 연기자들이 영화인들과 연기자들이 그 당시에 성명서도 내고 그리고 이성균 관련된 법을 좀 제정하자라고 이성균법. 맞아요. 네. 그래서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진행 과정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요. 예전에 구하라 씨의 구하라법이 있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네. 네.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K-팝 스타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필두로 해서 그런 법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번에 이성균 씨가 올해는 이제 저희가 문학의 5대 뉴스를 뽑는다면 첫 번째로 이성균 씨의 그런 죽음과 그 여파들 그리고 사회적인 파장과 앞으로의 입법 과정까지도 좀 지켜봐야 될 뉴스가 아닌가라고 네. 싶어서 첫 번째 뉴스로 지금 네.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뉴스로는 한국 영화계의 진보 보수의 갈등 전쟁으로 정치 영화가 인기가 엄청 많았죠. 있었던 그런 한 해라고 또 네. 짚어주셨습니다. 네네 맞아요. 올해처럼 정치 영화가 뭐 사실은 이제 그게 연초에 시작됐는데 네. 연말에는 지금은 이제 정치계에서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맞습니다. 있죠. 네. 영화하고 현실하고의 그런 구분 자체가 사실 되지 네. 않을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제가 저번에도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그 소식 접하면서 저는 이게 영화를 소개하는 거구나라고 잘못 봤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회사에서 네. 연락이 왔었거든요. 네네. 네, 지금 속보가 떴다는 얘기도 안 하는 거죠. 급하게 뭘 부탁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 올해 이제 필두로 해서 작년 겨울부터 올해까지 서울의 봄이 거의 한국의 극장가를 점령을 했었죠. 맞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러한 일들이 현실로 네. 서울의 봄 같은 일이 현실로 이제 벌어졌던 게 이제 그러니까요. 연말이어서 큰 해프닝이었는데 어쨌든 그 진보와 보수의 정치 갈등들이 정치 이념의 갈등들이 사실은 영화계로 이제 그야말로 접점이 이뤄졌던 곳이 영화계였지 않았나 싶어요. 방금 말씀드린 서울의 봄이란 영화가 있었고 건국전쟁이라고 해서 고 이승만 네네. 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두 가지의 작품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그리고 또 맞아요. 왜 넷플릭스에서는 돌풍이라는 작품이 또 그랬었죠. 그 네. 정치권의 네, 그 맞습니다. 대권을 둘러싼 여권과 네. 야권의 그런 음모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이제 네. 정말 풍자해가지고 보였던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있는데 디테일했죠. 반전에 반전이 그랬어요. 계속 이어졌어요. 에피소드에 한 반전이 한 7번 들어가는 네.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네. 놀라운 작품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영화계의 소재로 이 정치 영화가 이렇게 들어온 게 정치적인 소재가 들어온 게 된 것이 그리고 또 사실은 뭐 한쪽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양측의 이야기들이 이제 접점을 이뤘던 것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참 고무적인 일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뜨겁게 달구었던 두 번째 뉴스 중에 하나는 한국 영화계에서의 정치 그러니까 어떻게 돌발을 일으키게 됐는가 그리고 이제 그게 여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도 이렇게 됐으니까 참 네. 재밌는 일이죠. 네. 네. 네, 현재 지금 문화평론가 문선영 문화평론가 문학의 5대 뉴스 짚고 계시는데요. 다음은 K컬처입니다. 이 영화계에서는 이정재 이퀄라이저, 그 다음에 패스트 라이브스도 있고 그 아파트의 데이트도 있고요. 네네. 여기에 한국 시위 문화도 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뭐 이정재 씨가 이제 그 에퀄라이저 그야말로 그 스타워즈에 이제 그 출연을 하시면 되면서 주연을 하면서 근데 그 여파가 뭐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오래 가진 않아서 아쉬웠어요. 네, 맞아요. 워낙에 뭐 디즈니 그 채널에서만 했던 거였고 사실 극장 개봉작이었다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정재 씨의 이름이 확실하게 오징어 게임 이후에 그 헐리우드의 배우로서 인정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다음 주에 이제 개봉을 하죠. 그 네.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2. 그래서 네. 아마 이 뉴스를 지금 한 이유도 다음 주에는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역시. 연말인데. 네, 26일 개봉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정재 씨가 이제 그 헐리우드에서는 하트 그야말로 버튼이 된 거죠. 네. 네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배우 중에 하나가 이정재 씨고 그리고 그에 또 피나는 어떤 노력의 성과로 에퀄라이저가 또 호평을 받았기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연초에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계 그 저기죠. 우리 한국계 그 감독이죠. 네. 그 파스트 라이프스라는 그 영화가 네. 그 영국의 아카데미와 그리고 또 이 미국의 아카데미 후보작으로 올라서 물론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예. 많은 그런 관심을 끌면서 역시 K 문화, K 컬처가 헐리우드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파트는 뭐 지금 거의 대단합니다. 이거 뭐 그렇습니다. 하늘이 내린 네. 기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전에 우리 싸이 기억나시는지 네, 모르겠고 강남스타일. 그리고 기생충의 어떤 그런 그 당시에 그 인기를 봤을 때 이거는 하늘이 내리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이제 예. 그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져 간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아파트가 전 세계에 그리고 헐리우드를 정말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아주 큰 요동을 치게 하는 그런 아주 요소로서 뭐 대성공을 거두게 됐죠. 그래서 아파트 요즘 뭐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없고 사람 전 없습니다. 국민이 네. 그게 한국 로제가 불렀다라는 사실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 노래는 다 들어왔을 맞습니다. 정도로 맞습니다. 지금 뭐 공전의 히트를 지금 치고 있고요. 이게 아마 지금 내년 초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네. 아파트라는 단어가 사실 네. 발음 자체가 아파트먼트 콩글리시죠. 그렇죠. 콩글리시. 네, 그래서 이 영어를 하시는 외국 분들이 네. 그 네. 아파트라는 단어를 찾아본다고 합니다. 네. 아파트가 뭐죠? 아하, 이랬는데 뭐지? 나중에 네. 아파트먼트가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그 콩글리시 자체가 그야말로 영어로 이제 네. 등록 네, 기재가 될 수 그렇습니다.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큰 효과를 영향을 미치게 됐고 여기에 이제 연말에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그 한국의 시위 문화가 정말 K 시위 문화가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전 세계에 와 진짜 엄청난 지금 엄청나게. 이야기밖에 안 해요 정말 어디를 보더라도 세계 네. 주요 언론들이 한국인들의 저력 정말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시위 문화 자체가 그런데 이게 정말 컬처화 돼가지고 케이팝의 공연을 보는 듯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평화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그 MZ 세대들이 역동적으로 여기에 인발브하고 있는가에 대해 정말 주목하면서 놀라운 일이라고. 근데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K컬처의 그 K 한국의 시위 문화가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미쳤어요 이미. 네. 왜냐하면은 네. 최근에 타이완에서 네네. 그 정치인들의 법 개정이 불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어디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응원봉 들고 춤추면서 모여가지고 저는 이게 한국의 어딘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이완이었어요. 타이완. 네, 네. 야 벌써 이게 수출이 되는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좋은 영향들을 미치고 네.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어떻게 맞습니다. 조직화되는 것인가 상향식 방식이 아니라 정말 풀뿌리 방식으로 본인들이 나와서 본인의 의사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너무나 네네. 자랑스럽죠. 너무 자랑스러운 유리창 일이에요. 하나 깨지지 않고 네. 뭐 쓰레기 버려지지 않고 서로 맞습니다. 폭력도 없고 네. 노래를 부르면서 네. 그래서 여기 시위에 또 아파트 많이 불렀고요. 네, 아파트 또 많이 불렀죠. 그리고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가 네, 타이완의 그 맞습니다. 시위 현장에서도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네. 실제로 이제 이번에 시위에서 불려졌던 이제 예전에 우리의 고전적이라고 보는 네. 클래시컬한 그 시위 문화의 대표곡이 이물리안 행진곡이잖아요. 이물리안 행진곡은 사실은 작년에 홍콩에 시위 있었을 맞아요. 때 엄청나게 네. 많이 불려졌었거든요. 수출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태국에서도요. 그런데 네. 이번에도 이번에 우리 K 컬처 K 시위 문화에 있어서도 니물리안 행진곡이 또 전 세대가 아울러서 부르는 그런 이제 전통이 또 하나 맞습니다. 잡히게 되면서 예. 굉장히 바람직한 주목할 만한 그런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으로 이걸 바라보게 된다면 정치 입장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위해야 되느냐, 뭐 그 사실은 반대 시위도 있어요. 그럼요. 그 광화문에서는요, 또 그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하는, 그런 반대 네. 시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시위 문화 자체가 거기서도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시위를 하더라고요. 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물론 수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외국으로 확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당연히 음악이 들어가고 정치적인 구호가 어떤 라임 형식으로 들어가고 네. 그리고 또 본인들이 정말 즐겁게 시위를 그렇죠. 하는 네. 이제 그런 풍토들이 다 잡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네. 어찌됐건 국민들이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반영할 수 있는 본인들이 하나의 문화 형태를 잡았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뭐 전 세계 수출 될 겁니다. 더 맞습니다. 많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가요. 3.1 만세 운동도 비폭력 운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민족은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네. 그 3.1 만세 운동에서부터 촉발된 평화적인 시위가 네. 지금 현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구나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개 남았는데요. 헐리우드 네네. 민낯 그리고 올해 빛낸 넷플릭스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헐리우드의 민낯이 정말 완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해가 올해 한 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앱스타인의 여러분들 이제 뭐 그 감옥에서 사실은 이제 자살한 걸로 네. 나타났지만 이제 그렇죠. 거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예. 되고 있고 실제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치적인 그런 네. 이야기들이 있지만 있군요. 거기에 뭐 정계 인사들이 그야말로 현직 대통령이었던 전직 대통령들 그리고 올 초에는 이제 클린턴 대통령까지 이름이 오르고 내리고 그야말로 정계의 모든 인사들 그리고 경제계라든지 연예계에 웬만큼 셀러브리티이자 웬만큼 권력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라는 분들이 전부 다 앱스타인의 그런 성 로비의 연료가 되어 있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죠. 네. 네.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를 좀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 여기도 이제 네. 근데 미국은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세월아 내월하죠 뭐. 그죠. 세월아 내월한데 네. 지금도 사실은 재판이 수사 중이고 있고요. 결론이 아직 나진 않았지만 많은 부분이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이렇게 거물들이 권력자들이 이러한 그 성 스캔들의 뇌물을 받으면서 그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헐리우드의 많은 인사들이 이제 인발브 되면서 이제 그게 됐던 거고 이에 뒤질세라 이제 그 하반기에는 정말 뒤질세라 뒤져도 되는데 퍼프 데디가 맞아요. 폭탄을 터뜨렸어요. 폭탄을 터뜨렸죠. 근데 이 인물이 그냥 일개 가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야말로 아이콘이죠. 맞아요. 그 미국의 음반 시장의 서부의 정말 그 레이블의 대표 레이블이고 모든 웬만큼의 많은 그 힙합 계의 가수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래미라든지 이런 모든 수상자들을 사실은 프로듀싱했던 그 노래들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종의 방시혁 같은 사람 혹은 뭐 일종의 SM 엔터테인먼트의 네. 이수만이라든지 저기 그 이게- 박진영이요. 예, 박진영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만한 사람이 정말 모든 이 엔터테인먼트계의 모든 그 내부 조직에 있어서의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제 성추문으로 다 컨트롤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와 여기는 정말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염증으로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된 거죠. 참 민주화된 사회일수록 그 그늘이 또 아주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대부분은 보통은 마약과 성이거든요. 맞습니다. 마약과 성 스캔들인데 이제 이러한 민낯이 드러났던 게 바로 앱스타인과 그다음에 퍼프 데디 정말 쌍벽을 이루는 그야말로 네. 정치계와 연예계의 쌍벽을 엔터테인먼트의 쌍벽을 이루는 일이 2024년에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원래 양초밑이 제일 어둡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흑백 요리사 얘기 잠깐 하고 네네네. 갈까요? 그리고 또 올해를 빛낸 넷플릭스 한국의 K 컨텐츠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흑백 요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지선 셰프. 네네. 너무 좋아. 그분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요? 그분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그 에드먼드 리? 에드워드 리.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흑백 요리사가 물론 오징어 게임이 이제 연말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2025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뚜껑을 또 열어봐야 되겠지만 흑백 요리사가
정말 놀라운 컨텐츠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이 컨텐츠가 복제될 가능성이 있느냐? 복제될 가능성이 그럼요.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외국으로 수출돼서 그 컨텐츠 자체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관점 중에 하나가 짚어보셔야 될 게 이게 넷플릭스 작품이란 말이죠. 그렇죠. 오징어 게임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컨텐츠는 창의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한국인들이 만든 거지만 그 자본력과 배급력은 넷플릭스라는 자본이 들어온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권 논란이 굉장히 심했죠. 흑백 요리사 같은 경우에 정말 창의적이고 정말 독창적인 어떤 컨텐츠 포맷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컨텐츠가 나온 건데 아쉽게도 넷플릭스였기 때문에 그 파급력도 물론 컸다라는 거 인정을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수익 구조라든지 그 창의성에 대한 창작물에 대한 어떤 판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게 된다면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맞습니다. 아쉬운 점이다. 네. 이렇게 해서 올해 5대 문학의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선영 문화평론가와 문학의 5대 뉴스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다음 주에 받으십시오. 뵙겠네요. 아, 네, 그러네. 다음 주 오징어 게임 2 얘기하셔야죠. 네, 그래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데일리 브리핑 라디오 코리아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 진행자 문대훈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월드 시리즈 1차전 역전 끝내기 말루 홈런 아직도 짜릿짜릿한데요. 사실 이 볼을 준 주인공이 10살짜리 꼬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10살 이제 소년인데 이번에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경매 가격이 무려 156만 달러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바로 10살짜리 제커리 러더맨이라는 꼬마인데 이렇게 이 스포츠 메모라빌리아라고 불리우는 이거 어떨 땐 상황에 따라서 엄청난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베니스 비치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입니다. 이 아들이 제커리인데 네. 이 가족 전체가 엄청난 다저스의 광팬이네요.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프레디 프리먼이래요. 이 가족들이 다저스 구장을 자주 가는 편인데 이번에도 그때 당시 10회 말에 이 라이트필드 그 홈런 블리처죠. 거기 앉아 있다가 볼을 감싼 건데 정말 얼마나 광팬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이 정말 작년에 2023년에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그 번호 은퇴식 경기도 갔었고요. 올 시즌 개막전에도 구경을 갔고 클레이턴 컬쇼 바블헤드 게임 그리고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샌디에고하고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도 첫 번째 게임 그 매츠와 LCS 첫 번째 게임도 구장에 가서 봤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소년이요 원래는 야구장에 가려고 했던 스케줄이 아니었다라는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그 부모님과 학교 허락하에 5학년 학생인데요. 예. 네. 학교를 조금 일찍 나와서 그 이빨에 교정 치료를 붙이고 있는 걸 장치를 떼는 어포인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야. 근데 아빠 니코 씨가 학교에 아들을 픽업을 딱 왔는데 아들이 딱 차에 타자마자 아빠도 재밌죠. 월드 시리즈 라이필드 퍼빌 티켓을 아들한테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소리 질렀겠죠. 그리고 두 사람은 곧장 차를 몰고 스타디움 쪽으로 갔고 또 이제 스타디움 근방의 에코파크 지역에서 엄마가 이제 거기서 합세를 해가지고 야구장에 자리를 잡았죠. 정말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홈런볼의 주인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건데 이 홈런볼을 잡게 된 그 장면도 약간 극적입니다. 네. 공이 떨어진 게 이 제커리 바로 앞자리에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굴러왔다고 그래요. 그거를 이 꼬마가 발로 툭 차가지고 아버지 쪽으로 보냈는데 이것을 아빠가 여러 사람을 제치고 빠르게 볼을 집어들어가지고 그러고는 아들에게 공을 줬어요. 그리고 아들을 깊게 이제 안아서 높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아빠도 그 당시 눈물이 좀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자 그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제커리를 보면서 볼을 뺏어가려고 그러진 않았고 이 정말 아이를 보면서 좋아하면서 하이파이브 사진 찍자는 사람도 많고 한 양키스 팬도 그 꼬마에게 하이파이브를 했다고 하네요. 네. 아니 사실 미국 야구 문화의 가장 좋은 점 하나가 이런 홈런볼이 있으면 항상 아이들한테 주는 그 문화가 있는데 참 저는 보기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당시 상황이 상당히 긴장됐던 순간이었겠는데 이 제커리 루더먼은 어떤 위치에 있었나요?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그 10회 말에 우리가 3대1을 지고 있었죠. 그랬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10회 말 투아웃에 손에 땀을 쥐게 하고 불안했던 상황인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다 일어서서 있으니까 아무래도 꼬마가 작으니까 의자 위에 올라가 서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볼이 날아오는데 자기 있는 쪽으로 날아오는 거 보이면서 그냥 멍하니 있다가 반사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서 뭐 그 순간 이 홈런 이후로 팬들은 난리가 났죠. 그리고 한참 그 자리에 게임이 끝나고도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고는 한 수백 명의 관중이 제커리와 하이파이브하고 요새는 소셜 미디어 시대니까 같이 사진 찍자는 사람이 줄을 섰다고 하는데 네.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앤씨인데 어머니가 출장을 갈 계획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비행기를 제커리를 같이 동행해서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비행기 탈 때 이 꼬마가 다저스 모자에 다저스 티셔츠를 입고 타니까 그 승무원이 어저께 홈런 보았니? 하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꼬마가 네 봤어요. 그 공을 제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승무원이 놀라면서 마이크로폰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그 비행기인이 다 환호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예. 정말 이런 모든 것이 제커리에게는 꿈 같았다고 하네요. 네, 다음 비행에 뭐 할인 같은 거 혜택 주면 좋았을 텐데. 네, 자 그러면 이 볼 경매에 있었을 때 경매를 할 때요, 그 경매 네. 상황도 굉장히 뜨겁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땠습니까? 그렇네요. 읽어보니까 이 경매장이 SCP Auctions라는 곳인데 네. 바로 이 오렌지 카운티 라구나 니겔에 위치한 곳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경매가 일주일 동안 이제 쭉 진행되면서 데드라인이 이제 가까이 올 때까지는 그래도 조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 일주일 동안 됐는데 종료 5분을 남겨놓고 그때 당시 최고 액수가 80만 달러였습니다. 야. 근데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85만 달러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측에서도 급히 종료 시간을 30분을 연장했어요. 아. 근데 이 또 30분이 연장이 거의 다 없어질 찰나에 90만 달러가 나오고 와,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거의 2시간 반, 3시간이 연장이 돼가지고 예, 결국 최종 액수가 156만 달러로 정해졌는데 예, 알려지기로는 이 타이완 투자 그룹이 산 것으로 알려지는데 오. 이 경매장의 사장님이 정말 그때 순간 크레이지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런 그 중요한 물건을 담당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이번 156만 달러가 역대 그 볼 중에 세 번째입니다. 예. 오, 네. 두 달 전에 5단위의 그 50-50 볼이 최고로 439만 달러를 기록했고 그리고 1999년에 마크 맥과이어가 한 시즌에 75홈런 그게 바로 305만 달러가 올라있고 이제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오른 거죠. 네. 야, 80만에서 156만 달러 두 배가 뛰었네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뭐 이런 상황이면 뭐 베니스뿐만 아니라 뭐 이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꼬마가 되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요새 제일 유명한 아이가 됐는데 이렇게 본인도 시선을 많이 받아본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겠죠. 요새 뭐 그 뒤에도 수많은 미디어와 여기저기서 인터뷰를 많이 했고 이제는 어딜 가나 제커리를 다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같이 사진 찍자 이렇게 하는데 이 본인도 싫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은근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이 아버지 니코 씨가 말하는데 정말 이제 차분히 좀 앉아가지고 다저스의 엄청난 역사적인 순간에 작은 일부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볼을 잡았을 때 처음 생각은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이 볼을 영원히 집에 간직하고 있을 거란 생각만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점점 그 가다 보니까 예전에 1988년 그 컬 깁슨의 그 홈런 같이 거의 일치하는 아주 중요한 볼로 자리를 잡으면서 경매를 이제 내놓은 건데 이번에 그 156만 달러라는 금액은 제커리와 이 가족들 인생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돈도 그렇지만 이 프리먼의 홈런과 이 제커리와 가족이 가진 이 경험은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대학 학비 완전히 건졌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 제크리 소년이 요새 새로운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재미에 빠져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10살이다 보니까 뭐 천진난만한 소년이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거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LA 시청에서도 그 시의원 중에 한 분이 그 트레이시 파크이라는 부분이 이 지역구 담당인가 봐요. 네네. 이분이 초대를 해가지고 시청에 가서 감사 서티피켓도 받고 사진 촬영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희망은 이 가족들이 얘기하는 건데 누구든 이 타이완 측에서 이 경매를 하게 됐는데 이 볼을 얼마 동안 다저 스타디움에서 전시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 두고 봐야 될 일이고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볼도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 경험과
기억에 지금 푹 빠묻혀 있고 제크리의 가장 최근 새로운 재미는 무엇이냐? 이 본인에 대한 이 내용이 실린 기사들이 여기저기 많지 않습니까? 네. 이 기사들과 스토리 또 나온 자기 사진들 보고 이거 읽느라고 매일 분주하다고 하네요. 아, 뭐 이제 연예인이네요, 그죠? 그러게요. 네. 하여튼 제크리는 이번에 그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그 다저스 모자 쓰고 이 웃는 모습이 그 금발 소년에 그 브레이스를 붙이고 있는데 네. 그 뒤로 이제 가서 브레이스를 띄었겠죠. 네네. 이 소년 뭐 꿈이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그런 얘기가 있나요? 꿈은 모르겠는데 이 야구를 워낙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 패밀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요한 게임들을 여러 차례 가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 패밀리가 시즌 티켓 홀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이 야구 쪽에 뭘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잠깐 한 기사도 보긴 했는데 정말 이 야구장을 자주 가는 패밀리네요. 아, 왜냐하면 이게 1년에 뭐 한 번이나 갈까 말까 한데 말이죠. 네, 야구 해설가 되면 되겠네요. 네, 아니 왜냐하면 아까 박사님 얘기를 듣다가 이 네. 제클리라는 이 소년이 이 가족들이 그냥 시즌 패스를 끊고 있나 보다. 그리고 그 시즌 패스뿐만 아니라 특별한 게임들을 다 참석을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야구 선수는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10살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소년 야구 할 수 그 있죠. 선수야 뭐 또 타고난 그 탤런트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그렇죠. 그렇긴.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내셔널리그 그 플레이오프 같은 티켓을 살려면 정말 시즌 티켓 홀더들이 우선권을 갖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요. 아무리 봐도 이런저런 걸로 보면 이 패밀리는 정말 시즌 티켓 홀더 가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156만 달러 안에는 대학교 학자금 그리고 해마다 시즌 티켓 가격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는 정말 마음 편하게 각가지 경기를 야구와 관련한 경기를 다 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더 재미나게 더 인조해하겠죠.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박사님은 파울볼이라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구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아유,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클리가 얼마나 대단한 소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